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요양원에 가는 건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이었지요. 요양원은 버려지는 곳이다. 자식이 부모를 더는 감당하지 못할 때 보내는 곳이다. 죽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오래전부터 다짐했지요. 우린 절대 요양원에는 안 간다. 집에서 끝까지 우리 둘이 함께하자. 그 다짐은 우리 삶의 일종의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넷이나 있었고 모두 자기 삶을 잘 읽어나가며 효도하는 아이들이었으니 우리는 늘 믿었습니다. 명절이면 집은 북적였고 생일이면 잔치집처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들도 오고 손주들도 뛰어놀고 밥상 위에는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린 복 받은 거야. 이런 자식들 둔 게 어디야. 저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절대 요양원 같은 곳에 가지 않아도 돼. 어떻게든 아이들이 지켜줄 거야. 하지만 세월은 우리의 뜻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몸이 크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그럴 땐 제가 옆에서 부축하며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밥상에 앉아도 숟가락을 놓치곤 했습니다. 저녁이면 기침이 심해져 밤새 뒤척였고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살았던 남자였지요. 그런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당황하며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사물이 뿌옇게 보이고 허리는 늘 무겁고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연세가 있으시니 수술은 위험하다며 진통제만 건네주었습니다. 가끔 남편을 부축하다가 제 허리가 삐끗할 때면 이젠 정말 혼자서는 남편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돌볼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스스로 다짐하며 매일 무너져 내리는 제 몸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식들과 상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더 이상 집에서 모시는 건 무리예요.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해요. 작은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허리 다 망가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은 요양원 시설도 좋아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보고 남편을 버리라는 거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렇게 결국 남편을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하루였습니다. 요양원 문 앞에 서자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울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집에 가고 싶어. 제발 집에 데려가줘. 그 목소리는 절규였습니다. 남편은 발을 버티며 들어가지 않으려 했고 저는 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못나서 남편을 버리는구나. 내 손으로 남편을 남의 손에 맡기다니. 눈물이 솟구쳤지만 자식들 앞이라 꾹 참았습니다. 남편의 울음소리는 마치 제 가슴을 찢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정적이 집안을 메웠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안경, 거실 의자에 걸려있는 낡은 가디건, 모두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느냐고.
저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요양원. 그곳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현실을 제 마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던 요양원. 남편도 저도 그렇게 거부하던 그곳이 이제 우리 인생의 새로운 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양원에 남편을 모신 첫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낯선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늘 제 옆에서 함께 기침을 하고 뒤척이며 밤마다 이불을 당겨가던 남편이 사라지자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그 앞에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 순간 제 손은 덜덜 떨리며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찾아간 날 남편은 여전히 투정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가? 여보, 날 데려가 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집에 가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남편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식사 시간을 챙겨주고 약을 제때 챙겨주고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보다 훨씬 익숙하고 능숙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비슷한 연세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자식들이 많아도 바쁘지? 나도 그러네. 나이 들면 다 똑같아. 남편은 그 대화 속에서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놓이는 듯 하면서도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웃음을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집에 와서 저를 데리고 면회를 왔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올 때도 있었고 작은아들 내외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늘 저를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엄마, 시설이 생각보다 괜찮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기진맥진해 며칠을 알아누워야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정도로도 힘에 부치는구나. 그때 비로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맡겼다는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곳이 남편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는 제 눈치 보며 늘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짐이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요양원에서 간호사와 어르신들 사이에서 조금은 편안해진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없구나.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그 과정은 저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 없는 집안 풍경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버렸어. 내가 포기했어. 그 목소리를 외면하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요양원에서 남편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곳이 옳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해주지 못하는 걸 이곳이 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이러한 상황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왜 남편을 이런 곳에 두어야 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손길, 아이들의 정기적인 방문, 남편의 잔잔한 웃음. 그 모든 것들이 남편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고백했습니다. 이 몸으로는 남편을 지킬 수 없구나. 나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그 고백은 쓰라렸지만 동시에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조금씩 풀리며 제 마음은 천천히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향해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모신 지 석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면회를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 끝 창문으로 오후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햇빛은 바닥의 나무결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졌고 휠체어 바퀴가 그 빛 위를 지나갈 때마다 얇은 그림자가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도 계절이 흐르는구나. 이곳에도 오후가 있고 바람이 있고 햇살이 있구나. 남편은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남편 무릎 위에 담요를 살짝 올려주고는 슬슬 산책 나갈까요? 하고 웃었습니다. 남편도 아주 조금 보일락말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제가 불러도 남편은 예전처럼 급히 일어나 반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제 손을 찾았습니다. 나무처럼 마른 손이 제 손끝을 더듬다가 마침내 옷깃을 잡듯 조심스레 얽혔습니다. 그 온기가 제 손바닥으로 눌러앉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그래, 여전히 여보야. 이 손은 평생 나를 잡아주던 그 손이지. 그날은 이상하게도 남편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줄었다기보다 말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간호사가 가져다 준 미지근한 차를 남편이 2번에 나눠 삼키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그동안 애써 가라앉힌 무언가가 다시 쏟아날 것 같아서요. 대신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벤치의 나무 마감이 살짝 들뜨고 매끈한 부분과 거친 부분이 번갈아 손끝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소한 촉감이 사람을 붙잡을 줄이야. 잠시 후 남편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응, 듣고 있어. 남편은 제 손을 조금 더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한 글자씩 꺼내놓듯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나 같은 몸은 집에서 지낼 수가 없어. 여기 이곳이 맞아. 그 말이 도착하는 데까지 내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문이 여러 겹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자책의 문이었고, 2번째 문은 부끄러움의 문이었으며, 3번째 문은 슬픔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문 그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낯선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안도, 수긍, 놓아줌. 말로 하기 어려운 감정의 온도들이 조심스럽게 가슴속을 데워주었습니다. 여보나. 그 다음 말은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어라 붙여야 할지,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80년 넘게 쌓아 올린 언어의 서랍이 전부 엉켜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등을 쓸었습니다. 그 손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힘이 덜했고, 조금은 떨렸고, 그래서 더 진심이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아파. 정확한 문장도 아니었는데 저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혼자 버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악착같이 붙들고 있던 의무, 자존심으로 포장된 두려움,
끝까지 집에서라는 오래된 약속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요양원의 풍경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이 매주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 복도 끝 시계의 초침 소리가 내가 집에서 듣던 벽시계 소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 저녁 식사 후 거실 TV 앞에 모여 앉은 어르신들의 표정이 누군가는 지루해하고 누군가는 웃고 또 누군가는 졸고 있는 우리 집 거실의 어느 일요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 이곳에도 일상의 결이 있구나. 이곳에도 살아있음의 리듬이 있구나. 그 무렵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한테 그 얘기 했었지? 우리 엄마 108세. 저는 웃으며 그럼 내가 얼마나 자주 가는지도 알고 있지 했습니다. 친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벌써 17년째 요양원 계시잖아. 나도 벌써 80이야. 그런데 있잖아.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다니? 이곳을 떠올리면 나는 버림이 아니라 이어짐이 먼저 떠올라. 내가 엄마에게 가고 엄마가 나를 알아보고 같이 귤을 까먹고 창밖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야기하고 그게 계속 이어져. 집이냐 병실이냐 그런 구분은 어느 순간 흐려졌어. 엄마와 내가 만나는 자리라는 것만 남지. 친구의 말은 제 마음을 오래 괴롭히던 한 단어, 버려짐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렸습니다. 요양원이 무서운 이유는 가족 밖으로 밀려난다는 상상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친구의 어머니와 친구는 여전히 만나고 웃고 계절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관계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논리보다 더 선명한 사실 계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즈음 남편의 하루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아침 7시에 간단한 체조를 합니다. 막대기를 가볍게 잡고 어깨를 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 예전 같으면 저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겠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미세한 반복이 하루를 열고 한 사람의 몸에 오늘도 나는 움직인다는 기억을 남긴다는 것을. 아침 식사 시간 남편은 종종 밥알을 흘립니다. 그때마다 맞은편의 어르신이 천천히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기도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를 허용하는 리듬. 이곳에는 그 리듬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음악 시간이 있습니다. 오래된 동요부터 대중가요까지 반주기가 흐르면 몇 분 사이에 거실 공기가 달라집니다. 남편은 가사를 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렴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정확히 따라 부릅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선율, 그 선율이 남편의 눈매를 잠깐 젊게 만듭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려고도 가끔은 보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젊음이 너무 반가워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래 붙들고 싶다가도 금세 흩어질까봐 두려워서. 어느 오후 남편이 낮잠에서 막 깨어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저녁 노을이 예뻐. 그 말에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병원 건물 사이로 벌어진 하늘 틈에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봄과 여름 사이의 공기, 복도 끝 창틀 위에서 고양이가 졸다 깜빡 눈을 뜬 듯한 빛깔, 아주 얇은 살구색과 수줍은 자줏빛이 섞여 만든 어릴 적 명절 끝날의 길이 같은 색. 남편이 노을을 보고 있었구나. 여전히 보고, 여전히 느끼고, 여전히 말할 수 있구나. 그 사실이 내 마음의 오래된 자물쇠를 또 하나 열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에서도 삶은 계속된다. 여기에서도 아름다움은 찾아온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내 오랜 고집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끝까지 집에서라는 문장은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말처럼 느껴졌기에 쉽게 놓을 수 없었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감추는 방패였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고집. 그 고집이 때로는 사랑의 모양을 빌려 서로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끝까지 함께라는 말이 집이라는 공간을 뜻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요. 함께의 의미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서 자랍니다. 안부, 손길, 반복, 기다림, 찾아감 그 행동들의 합이 함께를 만듭니다. 며칠 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마음을 바꿨다.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엄마가 더 나빠지면 요양원 갈 거다. 너희한테 짐 주기 싫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거기도 집이더라. 아이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막내가 먼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런데 엄마 짐이라니요? 우리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너희 마음 알아. 그래서 더 고맙고, 그래서 더 빨리 말하고 싶었어. 나도 용기를 내서 받아들인다는 걸. 그 말은 나를 위한 선언이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올 그날 아이들이 죄책감에 허우적대지 않도록 인정과 포기의 순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지금 미리 길을 내어두는 일, 마음의 지도를 바꾸는 일, 다음 면회 날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나 요즘 생각이 달라졌어. 남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떻게? 나도 나중에 더 나빠지면 여기로 올 거야. 여기가 맞아. 당신 말대로. 남편의 눈가에 아주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그럼 난 걱정 덜겠다. 그 말에 놀랐습니다. 평생 나를 먼저 걱정하던 사람, 그는 지금도 똑같았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몸이 그의 삶을 바꾸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먼저 놓는 습관, 그것만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벽이 낮아지고 거리가 분명해져서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이었는지 더 잘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면회가 끝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마다 붙은 작은 게시판을 읽고 공지문에 적힌 글씨의 삐침들을 따라가며 이곳이 사람들의 일상으로 촘촘히 짜여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손 소독제의 차가운 알코올 냄새, 저녁 식사 카트의 금속성 마찰음, 웃음과 기침과 낮은 콧노래가 얇은 벽을 타고 섞여드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켰습니다. 여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한 장면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창틀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수건을 반으로 접어 받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참 부지런하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우리 하루의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배려가 쌓여 남편의 오후가 무너지지 않게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은 집안에서만, 가족끼리만, 피를 나눈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작고 반복적인 손길, 익명의 선의가 어떤 날에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온도를 건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요양원은 타인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맡기는 공간, 사랑이 번갈아 교대하는 공간, 사랑이 직업이 되는 공간, 이 모든 일이 지나가고 어느 저녁 나는 내 마음속에서 오래 울리던 문장을 조용히 고쳤었습니다. 요양원은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족과 연결되는 또 다른 집이다. 그 문장을 가슴에 새기자 나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불쑥 밀려오던 죄책감이 나를 잡아끌다가도 그 문장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묘하게도 감사였습니다. 아직 서로를 알아보고, 아직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아직 서로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한 감사. 남편이 내 손등을 쓰다듬던 그 떨림이 이 문장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밤이 깊어갈 때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보다 먼저 받아들여줘서. 덕분에 내가 스스로를 잘 붙잡을 수 있게 되었어.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나는 천천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비가 그치면 내일 아침엔 분명 공기가 아주 맑겠지. 나는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엔 남편과 복도 끝, 창가에 더 오래 서 있어야지. 그 맑은 공기를 같이 마시자고 해야지. 삶은 그렇게 새로운 문장을 배울 때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오늘의 문장 하나가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준다는 것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이곳이 맞아라 말해준 그날 이후 저는 내 마음속 가장 단단했던 벽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요양원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 여기서도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요양원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남은 날들을 평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젊었을 땐 요양원을 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버려졌다, 홀로 남았다.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군요. 늙음도 병도 죽음도 다 삶의 일부라는 걸요.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내 손으로 아이들의 어깨를 더는 무겁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남은 날들을 살아내며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또 다른 얼굴. 요양원은 우리 가족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간 듯 보였습니다. 집이라는 울타리, 함께 꾸려온 일상의 풍경, 부엌에서 들려오던 숟가락 소리, 잠자리에 들기 전 서로의 기침 소리, 모두 한순간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또렷하게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사랑을 지키려는 의지. 그 마음은 오히려 이곳에서 더 빛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저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길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모양을 바꾸며 살아남는구나. 108세로 요양원에서 17년째 지내고 계신 친구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돌보는 80대 딸인 제 친구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또 하나의 집이야. 엄마랑 나 여전히 함께 있잖아. 내 생각엔 요양원에 계시기에 엄마가 아직도 내 곁에 계실 수 있는 것 같아. 그 이야기는 제게 거울 같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 아이들에게 그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곁에 있는 엄마. 떠나지 않으면서도 매달리지 않는 엄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저의 고백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요양원이 두렵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끝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요양원은 또 하나의 집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 고백을 끝으로 제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그러나 제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고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따뜻하게 다가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고맙습니다.